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신의주 일대에서 1억 3천만 년 전 조류 화석을 발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희귀한 화석이라면서 가치가 높다고 자랑했는데요. 네, 이번 발굴로 북한이 인류의 발상지이자 조류의 발상지란 게 입증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이번에 발굴됐다는 건 어떤 화석이죠? 네,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진이 발굴했다는데 새의 머리뼈와 발가락뼈, 날개 깃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가리뼈, 발가락뼈 11개의 깃들을 보존하고 있는 아주 보존이 좋은 화석입니다. 날개의 형태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날아다니는 데 적응된 이런 새 화석이라는 것이 보존되었습니다. 화석이 발굴된 곳은 신의주시 백토동 구역인데 여기서는 조개와 공룡 등의 다른 화석이 계속 발굴돼 왔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발굴된 화석을 백토새라고 명명하고 자연박물관에 전시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북한은 이 화석으로 북한이 조류의 발상지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류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조류의 발상지로도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지난 1989년 북한이 1억 5천만 년 전 조류 화석을 발굴했다고 보도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하는데요. 당시 김일성 주석은 이 화석을 조선 시조새로 명명하고 북한이 조류의 발상지라고 교시했습니다.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논문도 발표하고 세계적 전문가의 검증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대동강 유역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됐다며 대동강 문화를 황하, 인더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세계 5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북한 방송에서는 역사 유적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고구려와 고려시대 역사 유적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잇따라 방송했는데요. 역대 한반도 국가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와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5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평양. 평양은 거대 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중세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 떨친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북한은 1993년 평양시 강동 지역에서 나온 유골을 연대 측정한 결과 단군의 유골이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었는데요.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현대적 측정 기구로 측정한 결과 그것이 5천여 년 전의 유골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이 단군능 개건의 의미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역사 유적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북한 보도에는 고구려와 고려 시대의 유적을 복원하고 관광지화하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경제난 속에 자력갱생을 내세운 북한이 민족적 우수성을 구취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등재하는 활동들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어느 나라 자긍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회주의 애국주의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 민족의 우월성 같은 것이 좀 옆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최근 북한 방송에는 인재 양성 관련 소식도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과학 영재, 음악 영재 이런 다양한 분야의 영유아 영재 양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태아 교육도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국가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 시절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뇌는 자뇌보다 기억 역량이 10만 배나 높지만 이 능력이 6살을 전후해 다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 태아 시기부터 교육하는 게 지능 발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해중 10일 교육은 생후 10년 교육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10년 어려움에 비하면 태중 10일 노력은 몇천 배나 쉬우며 보람찬 기간으로 될지어다. 또 어머니의 영상화 능력이 높을수록 태아 대뇌에 많은 신경망이 생겨 기억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태아에게 영상화하면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신부가 그 음악이 울려오는 그 모습 머릿속에 영상으로 재현하면서 음악 감상을 실속 있게 해야 됩니다. 책을 들려줬다고 할 때 토끼는 이렇게 생겼다, 푸른 동산 이렇다 하는 거를
태아한테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임신했을 때 닭껍질을 먹으면 아이 피부가 닭살이 된다. 뭐 이런 여러 속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나요? 예, 북한에서는 술과 카페인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충분히 먹으라고 권유하는데요. 태아가 자랄 때는 뇌세포가 1초에 최대 1000개씩 분열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늙은이들 모시고 있는 집에서 임신 시기에 아직도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먹어야 된다, 이것만 먹어라, 가리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는 거. 또 지능의 완벽한 형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태아 시기에 인재 교육이 시작된다며 태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태교가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도 많이 하는데 북한이 말하는 태교는 왠지 느낌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제난 또 물자난 속에 돌파구는 인재를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재를 어린 단계에서 발굴해 교육시키는 것, 그게 유아교육까지 내려갔던 거고 그 일환으로 태아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극비의 첨단 기술이나 정보를 탈취하고 상대 시스템을 공격하는 해킹이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해커들의 활동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근 전 세계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고 시도했고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훔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한 해킹. 그 실태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개수배 포스터. 박진혁, 전창혁, 김일.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해킹을 통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 소속 종합병원 40여 곳의 전산망과 전화교환 시스템이 마비됐고 internal systems they've been hacked. They could no longer do the operation safely and securely. 러시아 내무부 컴퓨터 천여대와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업과 은행을 공격해 돈을 빼내고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방위 산업체나 에너지, 항공, 우주 분야 등의 첨단 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악성 코드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들 해커 조직의 중심에 있는 박진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 2014년. You want us to kill the leader of North Korea? Yes.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공격을 당해 배우와 직원 4만 7천여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미국은 2018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박진혁을 지목하고 기소했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여러 개의 해킹 부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악명 높은 김숙희를 중심으로 국내외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신풍제약 등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업체 4곳에 대해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국내 백신,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도 북한이 해킹 시도를 했다. 근데 잘 막았다 우리가.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된 미국 화이자 공격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감지하는 북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매일 평균 158만 건. 우리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담은 악성 메일을 유포해 돈과 정보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행정망 침투를 위한 주차 관리업체 시스템 해킹을 했고 첨단 기술 및 금전 탈취 목적의 해킹 메일을 뿌리고 있고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직접 해커를 양성하고 공격 그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한 사이버 전문 요원은 현재 약 6천 명.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한 조직과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에서 5명 요 사이가 이제 한 팀을 이루는데 그 팀들이 역할들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정보 수집하는 팀이 있고 뭐 금융기관을 위주로 뭐 해킹하는 팀이 있고 아니면 뭐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팀이 있고
심지어 수학과 컴퓨터에 능한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선발해 전문 해커로 키우고 있습니다. 컴퓨터 실력이 좋은 애들 중에서 또 해킹 잘하는 애들 뽑고 또 해킹을 잘하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지역 이런 해외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죠. 그런 만큼 실제 북한의 해커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2016년에 그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그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꽤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등수만 보시면 스탠포드 대학 출신보다는 훨씬 높고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팀 그리고 북경대학 팀하고는 동급이에요. 북한이 해킹에 투자하는 이유는 군사기밀 탈취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외화벌이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북한의 해킹 범죄 수익이 4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이 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커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각종 제재로 묶인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돈줄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해킹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듭니다. 뭐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북한은 해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북한의 제재 국면 속 사이버 범죄의 의존도를 높여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해킹 문제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24년 전 홍수로 떠내려왔다가 김포 유도에서 구출됐던 평화의 소와 그 후손에 대한 추적기 지난주 방송에 드렸는데요. 네, 그랬죠. 이번 주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그 핏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공간,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홍수로 떠내려왔다 1997년 1월 김포 유도에서 구출된 뒤 제주 출신 암소를 신부로 맞이했던 평화의 소. 이들이 낳았던 송아지 7마리 중 첫째였던 평화통일의 소가 새천년을 맞았던 200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엄마의 고향인 제주로 보내집니다. 김포에서 환송식을 거친 이 특별한 소는 비행기로 제주 공항에 도착한 뒤 차량을 타고 성산포 항해 그리고 배를 타고 우도에 입성했고 우도에선 환영식도 펼쳐졌습니다. 이후 우도의 한 축산 농가에 맡겨졌던 당시 2살 배기 숫소 평화통일의 소는 제주의 암소들과 짝짓기를 해 수십 마리의 새끼를 번식시킵니다. 이거 3세. 제일 큰 딸. 잘생겼지? 평화통일의 소가 사육되던 이 축산 농가엔 기념 현판이 내걸렸고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또 왕성한 번식력을 보여주던 2005년엔 제주도민 체육대회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까지 나서며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평화통일의 소와 그 새끼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 김포에서 평화의 소 5세와 6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취재진은 이제 또 다른 평화의 소 후손을 확인하기 위해 그 우도로 향했습니다. 21년 전 평화의 소 장남이었던 평화통일의 소가 옮겨질 때처럼 성산포항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만에 도착한 우도. 바다에 누운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소우섬도, 우도라 이름 붙여졌다는 이 소의 섬에 소를 찾아간 건데요. 섬 오른쪽 우뚝 솟은 봉우리엔 오래전부터 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도봉에 가면 분화구, 우도가 이제 신생대 제사기 홍적서 약 200만 년 전에서 11,000년 사이 수송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분화구에가 조선시대의 그 국유 목장이었다 그럽니다.
거센 바람으로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날이 많아 한번 가보기가 힘들다는 우도의 선착장. 소의 섬답게 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소의 조각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주도 왔다가 우도 오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행이 제주도 세 번 왔다가 오늘 사비가 온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 온다고 왔다가도 못하고 왔어요. 이 선착장에서 100m 정도만 가면 나타나는 2층짜리 민박집. 과거 평화통일소가 사육됐던 축사가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기념비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지금은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이 기념 현판을 뒤로 하고 들어간 민박집 안쪽에선 과거의 축사가 지금은 창고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소를 키우던 농장 주인이 세상을 달리한 이후 평화의 소 후손들을 포함해 한때 100마리에 달했던 소들은 모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새천년 첫날 환영식까지 받으며 이곳에 왔던 평화의 소의 장남 평화통일의 소는 이곳에서 쭉 키워졌습니다. 그게 좀 신기해서 저희들도 와서 뭐 평화의 통일소가 어떤 건지 한번 구경도 얘기 한번 왔었고 왔었는데 그냥 꽃 같은 소로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그 어떤 뜻이 좋아서 저희들도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왔다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평화통일의 소는 2013년쯤 사망했고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그 새끼들 역시 축사가 없어지면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우도 면사무소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흩어진 그 새끼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100마리 가까운 소를 키우고 있다는 농장을 알아냈고 섬을 구석구석 찾아다닌 끝에 농장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농장주의 안내를 받아 마주하게 된 육중한 암소 한 마리. 북한에서 내려온 거니까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형님한테 한 마리 팔아주셔야 하니까 한 세 번째 난고로 팔아줬지. 소가 우리 키던 소하고 좀 틀려가지고 딱 다른 송아지 비교하면은 그래서 난 소는 확실히 틀리지. 비교가 되죠. 2005년쯤 평화통일의 소의 새끼, 그러니까 평화의 소 증손녀뻘인 3세 한 마리를 분양받았고 그 소가 낳았던 송아지가 성장해 7, 8년 전 생산했던 암송아지, 그러니까 평화의 소 5세를 마침내 찾아낸 겁니다. 새끼 잘 나고 크고 뚱지고 또 잘 먹고 그래서 이거는 유심히 지켜봐야지. 여기서 온 거니까.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풀을 뜯고 있던 이 평화의 소 5세는 소띠인 이 사육자가 가장 아끼는 소라고 합니다. 저도 소띠예요. 저도 소띠인데? 우리는 61년 만에 오는 신축생이요.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평화의 소 5세는 지금까지 모두 5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이 축사에서 다른 소들과 섞여 키워져서 지금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뱃속의 6번째 새끼, 그러니까 평화의 소 6세를 임신한 상태여서 반년쯤 지나면 또 다른 핏줄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김포와 똑같이 제주에서도 평화의 소 5세와 6세가 확인된 셈입니다. 24년 전 우연한 기회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됐던 평화의 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핏줄과 의미는 우리 사회 위쪽 끝에서 아래쪽 끝에서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대대손손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신통방통한 영재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북한의 공부 영재가 어떻게 육성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북한도 3월이 개학인가요? 북한은 4월 1일에 개학을 합니다. 아, 그래요? 4월 1일. 두 분 다 학부모시잖아요. 어쨌든 3월 초건 4월이건 이 개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기 초에 엄마들이 좀 바쁘죠?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교육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쫙 짜주는 게 엄마의 아주 중요한 업무고 그게 잘 짜여져 있어야 1년이 이제 편하게 돌아가는 거죠. 네. 이효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왜요? 네. 사실은 이런 걸 지금 전 정말 남한에 온 지 10년 차 됐는데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뭐 수능 만점자 공부왕 비법서,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뭐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이런 책들 인기잖아요, 엄마들한테. 그럼요. 엄마들 필독서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요즘에는 북한도 남한 못지 않다고 합니다. 네. 최근 영재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잇따라 방송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분 동안에 기억해보자요. 풀색, 빨간색, 빨간색, 풀색, 빨간색, 풀색. 아, 지금 대여섯 살 정도 된 아이가 저게 가능한 건가요? 저 나이에는 한글도 제대로 못 읽을 나이 아닌가요? 한판에 널려있는 고문돌과 흰돌을 기억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놓은 것을 똑같이 기억해서 놓네요. 아, 대단합니다. One day, a dog was crossing a bridge. Who's that? 자, 이번에는 외국어 영재입니다. 와, 표정 연기까지 되는데요. 정말 귀엽네요. 박사님 보시고 어떠세요? 남한에도 이제 영어 때문에 괴로운 아이들이 많은데 와 북한도 영어 조기 교육이 엄청난 것 같아요. 또 영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동화 구현까지 한다는 게 아주 재능이 뛰어난 아이로 보입니다. 네, 이효주 씨 어떠세요? 네, 저런 어린이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저기 기억하는 애들은 보면 혹시 뭐 연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북한이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좀 오래된 건가요? 네, 사실은 실상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 자체가 영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고 그 시기가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서 김정일 체제에 들어서서 그 영재 교육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1984년 그때 최초로 영재 학교 제1중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학제로 치면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제1중학교는 초급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고급중학교 또 3년.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북한 학생들도 그렇고 북한 엄마들도 그렇고 이 제1중학교를 그만큼 가고 싶어 하나요? 정말 수제학교 들어가면 좋죠. 그리고 졸업할 때 정말 못 가야 사범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또 다른 혜택도 있지 않나요? 네, 제일 좋은 것이 있죠. 군 면제입니다. 와. 네.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길잖아요. 뭐 대단한 혜택이겠는데요. 그렇죠. 북한은 진짜 청춘을 다 바쳐서 군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반적으로 10년에서 11년 뭐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남자는 한 7, 8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청춘의 한 자락을 일반인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줄었다고는 해도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네. 근데 이렇게 1중학교에 가면은 군대까지 면제해준다 이러면 진짜 엄마들이 많이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북한 엄마들의 소망순위 1위 제1중학교 영재 학생들을 먼저 좀 만나볼까요? 그들의 공부 비법도 소개가 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북한 최고의 과학 영재들이 모인 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착상하고 설계한 대로 로봇가 이렇게 잘 움직이니까 아주 흥미있습니다. 특별한 영재들, 특히 조금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는 곳이 이제 제1중학교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육성하겠다는 걸 기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 1중학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과학 영재 육성에 사활을 거는 이유, 이건 뭐 때문일까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 그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걸 어떤 당의 아주 중요한 방침으로 정하고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체제를 영속시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영재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수재들만 모이는 곳이라 입학 경쟁이 만만치 않겠어요. 각 초등학교마다 이 수학 저조 같은 곳이 운영됩니다. 그 10명 정도가 운영되는데 거기서 뭐 영재학교 일중에 시험을 친다고 하면 정말 구역에서 치고 시에서 치고 최종적으로 정말 2명, 많아야 3명 정도가 붙거든요. 입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제1중학교 영재들의 공부 비법도 소개하는데요. 바로 속독입니다. 속독훈련 그 자체가 사유 과정인 것과 동시에 두뇌 단련의 최고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속독 열풍 본 적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80년대에 그래서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저 다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들이 마치 묘기처럼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학생들이 30개의 문장을 단 1분 동안에 기억했는데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과목 부분을 정상기대 완료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생존에는 끌리지 않습니다. 네, 속독 훈련도 참 다양한데요. 이효주 씨도 북한에 계실 때 이런 속독 훈련 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좀 못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저 영상에서 보는 건 일중학교, 영재학교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는 우선 그 교과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런 교육 방법이 일반 고등학교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이게 뭐 공부왕인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억왕인 것 같거든요. 그 매년 월드 메모리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2019년에 북한 선수가 1등을 하고 굉장히 많은 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거의 해마다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고 북한이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성적을 내는 게 또 다른 요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일중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학과 경연을 조직하고요. 근데 학과 경연에서 받은 점수를 게시판에 정말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을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녀 공학이다 보니까 서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도 막 시험 보면은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다 적어가서 반별로 나눠주고 막 뒤에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 좀 잔인한 일이죠. 자기 성적이 다 그러니까 성적이 굉장히 드러나는 구조였거든요. 한국도 예전에는 북한에서의 지금 상황이 그때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뭐 과학고라든가 영재학교로 불리는 학교로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교육도 엄청나게 좀 시키는데 북한에도 사교육이 있습니까? 네, 사교육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학원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가정교사라는 명목으로 집에서 그냥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과외를 이제 선생님을 하는데 이게 약간 추세가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뭐 외국어, 영어 같은 거, 중국어 같은 걸 하거나 손풍금이나 뭐 피아노 이런 걸 했다면 요즘은 교과 과목 중심의 과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북한도 좋은 대학을 보내자라는 어떤 그런 열풍과 분위기가 좀 이제 중간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이효주 씨는 북한에서 이제 교사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 남한에 와서도 교육 관련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북한 교육을 다 접해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북한은 공부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일중학교를 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대학문이 그냥 쭉 열려 있는 거지만 일반인들한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티어가 있을 때가 있고 대학 티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희망해도 뭐 김일성 종합대학 갈 수 없는 거고요. 김책공대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남한에서는
이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되고요. 네, 어려서부터 뭐 출신 성분도 좋고 뭐 공부도 잘했다 그러면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또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장단점이 참 분명한데요. 이제 북한은 어쨌든 국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재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대학 이후까지도 쭉 이제 영재로 길러서 또 국가의 어떤 이바지하는 인재로 이제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 남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론 우리도 그런 시스템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목적 자체가 이제 아이의 자아 실현. 북한은 어쨌든 강성대국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 거에 좀 더 방점이 있고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입학 성적이 좋고 영재다.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다 그러면 수재반을 따로 운영한다고 해요. 이 사람을 굉장히 인재로 더 키우는데 끝까지 좀 연계성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영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일 먼저 느낀 점은 우리 한민족은 정말 머리가 좋구나. 네, 머리가 좋아요. 남북한 인재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담 아닐까요? 담? 남? 그릇? 냄비, 돈을 내다? 냄새할 때 냄? 북한말 냄은 배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발해움, 발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냄을 내다와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배웅이구나. 너무 생소해요, 냉이라는 게. 뜻을 보니까 완전 다른... 냄이 추임새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인지 크고 작은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함께 이 산불 예방 수칙도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한순간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